네, 안녕하세요. 네, 기태쌤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교감 선생님께서 공문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거기 공문 보니까 교직원들 중에서 이제 유튜브 하는 이제 교직원들, 이제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신고를 하라는 그런 공문이 왔는데, 기준이 이제 구독자 1000명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구독자를 봤더니, 요새 좀 영상을 안 올려서 그런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만간 뭔가 또 영상 올려야 되나. 그렇다고 제가 신분이 선생님인데 막 쿡방 이런 거 올리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어쨌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구독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헛소리였고요. 구독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930년대를 또 이어서 할 텐데,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강의의 필기를 이제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오류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EBS 온라인 클래스에다가 수정하시라고 또 다시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면 되는데, 별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지원병제, 학도지원병제, 징병제를 설명하면서 징병제를 좀 강조하다 보니까 징병제를 이제 태평양 전쟁 이후라고 이제 설명을 따로 했는데, 연도상으로 치면은 학도지원병제도 이제 태평양 전쟁 이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시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이 오타를 찾아낸 분에게 제가 나중에 또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할 내용은 그 1930년대 시기에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또 저항을 했고 활동을 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저번 필기에 이제 아랫부분에 있었던 한인 애국단 요 파트를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굳이 필기를 제가 실판에다 하지 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 1931년에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김구가 이제 만든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임시정부 이제 기억하시죠? 국민대표회의에서 이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박은식이 이제 2대 대통령이 취임을 했다가 이제 뭐 집단 지도 체제니 뭐니 하면서 조금 이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년대 내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약간 쭈구리가 됐어요, 임시정부가. 근데 유일하게 이제 그 임시정부 살리겠다고, 유일한 건 아니었고, 임시정부 살리겠다고 이제 계속 노력을 했던 인물이 김구인데, 이 김구가 임시정부가 이제 너무 활기를 잃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다시,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 임시정부를 어떻게 하면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의열단의 어떤 활동들을 눈여겨본 겁니다. 우리가 의열단은 이제 1919년에 나와가지고 20년대 이제 초반에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김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김원봉의 아이디어를 조금 벤치마킹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든 게 한인애국단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으로 말하자면은 의열단하고 매우 흡사해요. 뭐 단지 차이가 있다면은 의열단은 이제 그런 젊은 사람들끼리 우리가 이거 하나 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김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직접 길러내는 역할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 두 분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봉창이고 두 번째는 윤봉길입니다.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봉창은 일본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벌써 간단하게 시작할 것 같지가 않은데. 자, 이봉창은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선 사람이라는 이유로 여러 차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봉창은 어떤 뭐 애국자적인 마인드라든지 뭐 조선에 대한 뭐 어떤 어떤 고국에 대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었던 사람인데, 일본에서 그렇게 자기가 차별을 받으면서 좀 많이 이제 오늘따라 이렇게 말을 잘 안 나와요.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좀 상처를 많이 받았다니까 이상한데. 그래서 이봉창이 내가 일본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복수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상하이로 건너가서 김구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김구가 이봉창을 만나가지고
의심을 했어요. 왜냐면 이봉창이 조선말도 되게 어눌하게 하고 그러니까 일본어가 더 편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말도 되게 어눌하게 한 데다가 뭐 갑자기 다짜고짜 찾아와가지고 내가 일본에 가서 뭔가 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이제 그런 단체는 걸리면 바로 이제 붙잡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의심을 하다가 이제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 믿을만 하다라고 해서 이제 폭탄을 전달하고 이봉창이 이제 일본으로 다시 가서 천황이 이제 지나가는 길목에 있다가 폭탄을 마차에 집어 던졌던 겁니다. 근데 이게 터지긴 했는데 매우 이제 소규모로 터지는 바람에 사실상 이제 천황한테는 별로 해가 되지 않았고 이봉창은 이제 현장에서 붙잡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실패는 했지만 당연히 대서특필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면 어쨌든 천황을 저격하려고 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이 뭐 조선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여러 이제 매체에서 보도를 하게 돼요. 왜냐면 당시 이미 이제 만주사변이 일어난 이후였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의 사이가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천황의 이제 그런 사건이 터지니까 중국에서는 너무 아깝다. 저게 왜 안 맞았지? 왜 제대로 안 터졌지? 막 이런 식의 논조로 기사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상하이 사변입니다. 1932년에 일본이 이제 바다를 통해서 상하이를 공격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고 일본 사람들은 이놈들 까불고 있어 하는 이제 분위기.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이제 우리 여기서 지금 중국 상대로 이겼는데 축하 기념 파티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홍커우 공원에서 그 기념 행사를 하기로 한 거예요. 벌써 홍커우 공원 하니까 딱 느낌이 오죠. 자, 거기에 누가 갑니까? 이번에는 이제 윤봉길 의사가 그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윤봉길 의사가 뭐 도시락과 어떤 물통 이거 두 가지를 들고 둘 다 이제 폭탄인 거죠. 그리고 도시락에는 이제 또 열심히 일본 이제 그 국기를 또 이렇게 장식을 했다 그래요. 그 공원에 들어갈 때도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철통방어를 하지 않겠습니까? 딱 윤봉이 딱 들어가는데 이제 의심을 하겠죠. 너 뭐냐? 그랬더니 나도 이 축하 행사에 참여하려고 왔습니다. 뭐 일본어로 했겠죠. 그래가지고 너 한번 가방 열어봐. 도시락인 거예요. 열어봐. 딱 열었더니 거기 일장기가 이쁘게 이제 막 다 돼 있는 거죠. 밥 위에다가 뭐 이렇게 뭐지 토마토 소스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일본 국기를 이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흡족했겠지. 일본 천황의 아주 충직한 신민이군. 넌 들어가. 딱 들어간 거예요. 딱 들어가서 이제 한창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고위 간부들이 모여 연설을 할 때 이제 물통을 집어 던졌고 거기에 이제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몇 명은 죽고 몇 명은 이제 중상을 입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이제 도시락도 마저 이제 터트리려고 하다가 이제 붙잡혔다라고 전해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붙잡혀서 총살을 당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뭐 일본 장교들을 뭐 무찔렀다, 막 일본의 그런 군인들에게 피해를 줬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 이런 장면을 보고 중국 사람들이 되게 감동받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당시 중국의 국민당의 지도자였던 장제스라는 인물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중국에 그 많은 인구가 있는데도 저런 거 하는 애 한 명이 없었다. 그런데 저 작은 조선에서 온 청년 한 명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극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장제스가 이 한인애국단을 운영했던 이제 김구를 지원해주기 시작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때부터 김구가 되게 대외적으로 좀 이름을 알리면서 유명해졌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김구가 이때부터 장제스를 따라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 보시면은 임시정부가 원래 이제 상하이에 있었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제 상하이 사변이 일어난 이후에 여기서 활동하는 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상하이에서부터 점점점 이동을 하는데 이 이동하는 경로가 바로 이 장제스를 따라다녔던 경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어디를 들렸는지까지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결국 마지막에 간 데가 어디다? 1940년에 충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죠. 중경이죠, 중경. 그래서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뭐 군대도 만들고 뭐도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봉창과 윤봉길의 어떤 의거가 뭐 실패했냐, 뭐 누구를 죽였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게 당시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임시정부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지, 어떤 지원을 받게 됐는지 그런 점을 보셔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필기를 이제 하나 넘기시면은 아주 복잡한 표가 나옵니다. 아,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해? 뭐 이렇게 막 이것저것 있어? 라고 하시기 전에 와, 이거를 만드시느라 고생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시면서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930년대 무장투쟁에 대한 어떤 흐름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단체 이름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이름도 비슷한데 또 성격도 다르고 한 단체도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여기를 공부하실 때는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일단은 군대에 주목을 하세요. 여러 단체가 있지만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군대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동북항일연군,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 한국광복군, 조선의용군. 제가 지금 말씀드린 6개의 군대가 있는데 여기서도 물론 중요도가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만 이 군대의 활동을 위주로 일단 첫 번째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물들을 또 중심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어디에 갔었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런 인물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그 정도 다 했다. 그럼 그때 가서 정당 이름, 무슨 당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순서를 잘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 군대, 그다음 두 번째 인물,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 정당 중심으로. 아시겠죠? 자, 이제 30년대 항일 투쟁 그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0년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30년대부터 이제 광복 직전까지를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군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잘 쫓아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20년대의 항일 무장투쟁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뭐 벌써 막 봉오동 청산리 막 기억나시죠? 막 간도 참변 있었고 막 밀산부 집결해가지고 자유시 갔다가 참변당하고 내려와가지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야 이게 뭐한 짓이야 합치자 삼부 통합운동 하지만 쟤랑은 죽어도 못 합쳐 해가지고 국민부와 혁신의회 결국 두 개로 쪼개졌다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 겁니다. 되게 짧게 끝났죠. 그 상황에서 이제 각각 국민부와 혁신의회에서 있었던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이 이제 이 30년대 초반의 주요 군대입니다. 중요하겠죠? 자, 근데 이때는 20년대하고 또 분위기가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은 31년에 바로 만주사변이 터집니다. 우리가 20년대만 하더라도 미스의 협정 때문에 중국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조금 경계를 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도 우리를 잡아서 일본에 넘기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만주사변을 이제 기점으로 이 중국인들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매우 안 좋아졌겠죠. 그러니까 반일 감정이 되게 급증합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자기를 공격했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전쟁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법칙이 있죠. 적의 적은 나의 친구. 그죠? 그래서 이 중국과 만주에 있는 우리나라 독립군들은 일본이라는 이제 공공의 적을 두고 지금은 우리가 함께 할 때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 뭐라고 부르냐면은 한중 연합작전이 전개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30년대 초반은 한중 연합작전이라는 키워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중 연합작전. 자, 일단은 조선혁명군부터 보겠습니다. 조선혁명군의 이제 대장은 양세봉이라는 사람인데, 이분도 역시 이제 좀 사회주의라는 게 조금 이제 섞여 있어가지고 많이 이제 그동안 묻혀 계셨지만, 당시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군 장군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일본이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분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제 전투를 하시다가 다리에 총을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부하들이 와가지고 괜찮으십니까? 장군님 괜찮으세요? 막 이러면서 막 호들갑을 떨었겠죠. 막 피는 막 철철철 흐르고 있고.
근데 양세봉이 이제 대장인데 거기서 말이야, 아, 야, 너무 아파, 야, 좀 가져와. 이러면은 너무 이게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세봉이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가오가 이제 육체를 지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통조림 하나를 꺼내와요. 그런데 그 통조림으로 자기 다리를 푹푹 찌르더니 총알을 빼냅니다. 잔인했나요? 실제로 뭐 어떤 식으로 뺐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야기에 따르면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양세봉을 막 뭐 깡통 장군이다, 막 통조림 장군이다, 막 이런 식의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뭐랄까 좀 무시무시한 그런 분이었어요. 자, 이분이 중국의 의용군과 힘을 합칩니다. 중국의 의용군과 힘을 합쳐서 어떤 전투에서 활약을 하냐면은 영릉가와 흥경성이라는 전투에서 활약을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안타깝게도 어떤 중국인 배신자에 의해서 함정에 빠지셔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시는데, 그때도 이제 재밌는 게 뭐 재밌진 않고 양세봉이 이제 중국인 말만 듣고 그 사람이 오라고 한 곳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 이제 그 주변에 일본군들이 미리 매복을 하고 있다가 양세봉 장군을 쏜 겁니다. 근데 이 일본 놈들도 그동안 이제 양세봉의 이 무시무시한 소문들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문에는 뭐 양세봉이 불사신이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양세봉이 서 있는 곳에다가 총을 쏘는데 이 정도로는 안 죽을 것 같아서 어마어마하게 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수백 발을 양세봉에게 총을 쏘고 나서야 이제 벌벌 떨면서 야, 죽었나? 이렇게 막 간 거죠. 예, 죽었어. 뭐 이랬을 정도. 그 정도 이제 양세봉이 아주 뭐랄까 일본군에게는 공포스러운 존재였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 독립군. 여기에 이제 대장은 지청천이고, 지청천은 나중에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나라 이제 어떤 국군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때까지도 계속 활약을 하는 사람이고, 이 한국 독립군은 중국의 호로군. 우리가 그 욕할 때 그 호로 그거 아닙니다. 중국의 호로군과 힘을 합쳐가지고 쌍성보 전투, 사도화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 이런 데서 활약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뭐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일본의 탄압이 더 심해지면서 이런 만주에서의 한중연합 작전도 아무래도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못해요. 자, 그래서 여기를 공부하실 때 벌써부터 막 뭘 외워야 되는지 막 보이시죠? 조선혁명군에 누가 있었고 누구랑 합쳤고 어떤 전투를 했는지 이거 다 구분을 하셔야 돼요. 슬프지만.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어떻게 외웠었냐면은 이게 이제 두문 법칙이라고 해서 앞 글자만 따는 거죠. 저는 옛날에 어떻게 외웠냐면은 양영조 이렇게 외웠어요. 양영조.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양영조. 그 다음에 요거 어떻게 외웠겠어요? 지쌍한. 양영조 지쌍한. 저 이렇게 외웠어요. 각자 알아서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초반에 한중연합 작전을 하다가 이제 점점 흐지부지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독립군들이 관내로 들어오게 돼요. 자, 관내라는 표현 이제 우리가 좀 생소하실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도 띄워드릴게요. 중국에 이제 만리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만리장성의 오른쪽 가장 끝에 있는 관문 이름이 산해관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만주에서 중국 대륙으로 들어올 때 이 산해관을 지나쳐서 보통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산해관을 기준으로 해서 관내라는 거, 그러니까 중국의 본토, 중국의 그 광활한 대륙, 거기를 그 산해관을 기점으로 해서 관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옛날 중국은 이제 만주 이런 데는 이제 오랑캐들이 사는 데라고 해서 자기들 땅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관내가 어딘지 이제 짐작을 하시겠죠. 자, 대부분 이제 관내로 많이 흘러 들어와요. 왜냐하면 관내에는 이미 뭐 임시정부를 비롯해서 예전부터 이제 중국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전히 만주에 남아가지고 소규모지만 일본에게 이제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가 하나로 합치게 돼요. 우리가 힘을 합치자. 그래서 이름부터 보시면은 동북 지역에 있던 항일을 하기 위한 연합 군대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동북 항일 연군이라고 하고 36년쯤에 이제 조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의 이제 주요 활동은
만주에서 이제 일본하고 이제 전투도 하지만 몰래 부대를 이제 한반도로 보내요. 그래서 한반도를 침투해가지고 일본의 어떤 경찰서라든지 뭐 구청 같은 거라든지 그런 관공서들 이런 것들을 불태우고 이제 부수고 하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활동이 우리 교과서 지도에 잠깐 나오는데 보천보 전투라고 있어요. 보천보 전투. 자, 이 보천보 전투가 바로 대표적으로 그 우리가 국내에 침투해가지고 했던 작전인데 여기에서 이제 활약을 했던 사람이 김일성이에요. 아주 젊은 나이에 김일성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보천보 전투를 최대한 안 가르치려고 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이 보천보 전투가 마치 우리 일제강점기의 역사에서 가장 어마어마한 전투인 것처럼 막 홍보를 해요. 근데 사실 실상은 이제 가서 뭐 소방서나 이제 그 경찰서에다 불 지르고 온 게 다이긴 한데 북한에서 어쨌든 김일성이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북한에서는 엄청 중요하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전투가 있었어요. 자, 하지만 이런 활동은 당연히 오래 지속하기는 어려운 활동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소련이 어차피 여기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련에서 야 너네 거기서 괜히 일본의 심기 건드리지 말고 넘어와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은 소련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의 관리를 받게 돼요. 그 나중에 이제 또 나타나는데 그거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대체로 이제 관내로 들어왔다고 했죠. 관내에 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임시정부로 주로 가요. 그래서 이제 김구를 만났겠죠. 자, 근데 하필 그때 무슨 사건이 터집니까? 자, 이게 지금 30년대 초반이죠. 방금 전에 제가 했던 32년 상하이 사변이 터지는 거예요. 당연히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고 이동을 했어야 했겠죠. 자, 그때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관내에서였던 독립운동 흐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자, 김원봉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우리 지금 타지에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막 흩어져서 하지 말자.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어떤 단체로서 활동을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좀 마음이 끌렸던 아까 이제 지청천이라든지 여기다 쓸게요. 중요하니까. 지청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조소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민족혁명당에 가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분들이 김구랑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야 저게 더 일리가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이제 민족혁명당에 가세를 하게 되는데 김구는 야 나는 싫어. 나는 임시정부가 제일 중요한 단체인데 너네가 임시정부로 들어올 생각을 해야지 왜 내가 글로 가냐 라고 해서 버티셔서 한국국민당이라는 당을 만들게 돼요. 요거는 김구예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김원봉이 이제 민족혁명당이라는 당을 만들면서 지청천과 조소왕을 끌어들이고 김구는 나는 싫어 해가지고 한국국민당을 만든 거예요. 그 두 개로 그냥 유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민족혁명당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은 김규식이라는 인물이에요. 김규식 자주 나오죠.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하나 더. 거기에 필기에 보시면은,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보는 매 눈의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지청천 옆에, 조선혁명당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소왕 옆에 한국독립당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청천이 한국독립당이었잖아요. 양세봉이 조선혁명당이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을 열받게 하는 당 이름이 시작이 돼요. 자, 지청천이 관내로 들어오면서 당 이름을 바꿨어요. 자기들은 우리는 조선혁명당이야 라고 갑자기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조선혁명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조선혁명당을 만들고 조소왕은 한국독립당을 만들어요. 지청천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얘네들이 민족혁명당에 가세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민족혁명당은 어쨌든 성격으로 봤을 때는 조금 통합을 하려고 했던 성격이 있고 실제로 가담했던 인물들이 사회주의자들도 있고 뭐 민족주의자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민족혁명당도 일종의 이제 민족연합전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가? 쉽게 얘기하면은 좌우 합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좌익, 이때는 좌익이라는 표현 안 쓰죠.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계가 힘을 합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족혁명당이.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 사실 중간고사 때도 요게 나왔었죠. 이번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민족혁명당이 아무래도 중심이 사회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원봉이었어요. 김원봉. 그 나중에 이제 간부들을 이제 이렇게 자리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사실상 이제 주석은 김규식이었지만, 대표는 김규식이었지만, 그 다음 가는 사람이 김원봉이었고, 그 다음 가는 사람이 김두봉이었어요. 김원봉, 김두봉. 외우기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사회주의자들의 색채가 강해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 민족주의자에 가까웠던 지청천이라든지 조소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좀 불만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조소왕은 민족혁명당에 가세한 지 2달도 채 안 돼가지고 야 여기 너무 빨간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나와버려요. 지청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청천도 자기도 어쨌든 예전에 한국 독립군 이끌고 전쟁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원봉하고 서로 기싸움이 어마어마했어요. 서로 막 우리가 더 잘 싸우네, 뭐 니네가 더 잘 싸우네 이러면서 기싸움을 하다가 결국 지청천도 민족혁명당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분들이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은 다시 김구한테 가요. 자, 이 화살표가 바로 요거예요. 지청천과 조소왕. 또 쓸게요. 아까는 이제 가담했다는 의미로 제가 여기다 쓴 거고, 자, 민족혁명당에서 이 조소왕과 지청천이 다시 김구한테로 갑니다. 그러니까 김구가 니네들 그럴 줄 알았어. 빨리 좀 오지 그랬냐? 이러면서 이제 다시 힘을 합친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부터 할게요. 남은 사람들이 이 민족혁명당의 이름을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또 바꿔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이름을 바꿨다라고 보기에는 뭐 별로 차이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냥 빼버렸습니다. 자, 민족혁명당을 조선민족혁명당으로 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규합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조선민족전선연맹입니다. 아주 미쳐버리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민족혁명당 안에도 당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김규식도 당이 있고, 김원봉은 의열단 출신이고, 뭐 김두봉도 자기들의 단체가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이름이 민족혁명당인 거지. 그러니까 걔네들을 다시 하나로 합쳐가지고, 야 우리는 하나야 이러면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조선민족혁명당이라는 타이틀도 역시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어쨌든 근데 요거는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요 이름 외우기도 힘들고. 자, 그리고 이쪽 김구가 한국국민당을 운영하고 있다가 조소왕의 한국독립당, 그리고 지청천의 조선혁명당이 또 단체를 하나로 합친 거예요. 합쳤다기보다는 연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 이름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당들이 모여서 이렇게 불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회입니다. 자, 참고로 요 조선민족전선연맹과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회는 주관식 문제로 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선언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서술형 답으로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쪽은 좀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이쪽은 좀 사회주의 계열이고, 이쪽은 아무래도 좀 민족주의 계열에 가까웠겠죠. 자, 근데 얘네들이 사이가 아주 나빴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쪼개져서 활동해서 되겠느냐, 합치자라는 얘기는 계속 오고 가요. 그런데 그때마다 결국 마지막에 이제 좀 어그러지고 막 또 누가 기분 나쁘고 누가 또 삐지고 이러면서 합치진 못해요. 근데 그런 노력은 했었다. 자, 그리고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에서 결국에 이제 중국 국민당 지도자였던 장제스, 오늘 이 친구 자주 나옵니다. 이 장제스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관내에서 처음으로 군대를 개설해요. 자, 처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관내라는 건 이제 중국 본토잖아요.
그 중국 본토에서 다른 나라 군대가 지금 창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어서 대만 군대가 창설이 돼요. 이거 말이 안 되겠죠? 남의 나라 군대를 우리나라에서 창설한다는 거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 이 장제스가 김원봉이랑 친했어요. 장제스가 이제 황포군관학교, 혹시 기억날까요? 김원봉이 그 황포군관학교에서 장제스한테 배웠던 사람이에요. 제자입니다, 제자.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은 좀 다르지만 제자예요. 그래서 장제스가 김원봉한테 그래, 너네는 잘할 거야. 군대 만들어도 좋아! 라고 해서 조선민족전선연맹에서 만든 군대가 바로 조선의용대입니다. 중요하겠죠? 중요합니다. 조선의용대. 한 번 더 칠게요. 제가 밑줄을 2번 쳤어요. 되게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김원봉이랑 함께 기억하시면 돼요. 조선의용대는 김원봉의 조선의용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김구와 조소왕과 지청천의 당을 하나로 합쳐요. 그게 뭐냐면 한국 독립당이에요. 자, 무슨 소리냐고 할 사람 있을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한국광복운동 단체 연합회에서는 당이 사라진 게 아니라 당 여러 개가 모이면은 요거다라는 일종의 그냥 타이틀이고, 당은 다 각자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당을 하나로 합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름을 한국 독립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조소왕의 한국 독립당이 이름으로 채택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역시 중국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군대를 창설하게 되고, 역시 이것도 장제스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국광복군이에요. 의용대보다는 2년 늦습니다. 한국광복군이고, 사실은 규모로 따지면은 조선의용대에 비해서는 좀 많이 작아요.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기엔 조금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드디어 자기들만의 직속 군대를 갖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식적으로만 봤을 때는 정부 있죠, 그 다음에 당 있죠, 그 다음에 군대 있죠. 그래서 갖출 거를 다 갖추고 있는 형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립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시 조선의용대로 갑니다. 이 조선의용대는 주로 어떤 활약을 했냐면은 후방에서 막 적들을 막 교란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뭐 포로를 잡으면 걔는 뭐 신문한다든지,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허드렛 일을 주로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어떤 애들입니까? 의열단 출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하고 있기에는 너무 지금 막 혈기가 왕성한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런 건 하고 있다니. 그래서 직접적으로 일본과 전투를 할 수 있는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기를 희망합니다. 이 조선의용대가. 그래서 그 지역을 보통 우리가 화북이라 그래요. 북쪽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북쪽으로 가면서 더 적극적인 전투에 임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또 따로 불러요. 자, 조선의용대가 화북으로 가면서 이 사람들을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김원봉은 여기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김원봉은 내가 여기에 가서 싸우기보다는 이때 하지 못했던, 또는 이때 하지 못했던 어떤 거? 정말 제대로 된 통합, 이 어떤 독립운동 단체의 통합, 이런 걸 바랬기 때문에 결국에 김구하고 끊임없이 연락한 결과 이 조선의용대에서 일부를 데리고 충칭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대부분의 인원은 이리로 갔어요. 왜냐면 이제 정치적으로 성향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가봤자 우리가 제대로 된 대우를 받겠느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대부분의 인원은 화북으로 갔는데, 어쨌든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김원봉이 자기의 어떤 직속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서 그래, 내가 잘 나가는 것보다 일단 하나가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요 임시정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김원봉도 이때쯤 되면은 뭐 장제스의 압박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운신의 폭이 좁아져가지고 이 사람의 선택권이 결국에 여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김원봉이 합류하면서,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합류하면서 한국광복군이 상당히 이제 규모가 커지게 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또 뭡니까? 또다시 통일할게요.
민족연합 전선을 다시 한번 구축한 거예요. 좌우합작운동. 그러니까 사회주의자였던 김원봉이 임시정부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민족연합 전선을 꾸리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쉽지 않았던 게 김원봉은 조선의용대라는 그 큰 부대의 대장이었는데 한국 광복군의 그냥 일부로서 참여를 한 거거든요. 자기들이 더 그 힘이 센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원봉이 한 수 접어준 측면이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김구가 사실은 조금 잘 접어주지 않습니다. 김구 자존심이 좀 세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졌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일로 갈게요. 미쳐버리겠네 아주. 자, 얘네들 아까 화북으로 갔죠. 화북으로 가가지고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전투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다시 단체를 만들어요. 이끌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온 게 조선 독립동맹이고, 이 조선 독립동맹 이끌었던 사람이 미치지 마세요. 김두봉입니다. 자, 조선의용대는 김원봉이었는데 조선 독립동맹은 김두봉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이 부대 이름을 바꾼 게 조선의용군입니다. 자, 조선의용대 김원봉, 그리고 걔네가 올라가가지고 다시 만든 게 조선의용군 김두봉이에요.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시험 안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원봉대 두봉군, 원봉대 두봉군, 원봉대 두봉군. 아, 참고로 김원봉하고 김두봉은 가족관계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 와중에 한자가 틀려요. 봉자가 달라요. 봉자가 다릅니다. 물론 이제 뭐 외가 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연결하면 또 이게 닿는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관련 없어요. 원봉대 두봉군. 아마 제 오프라인 강의를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은 그 김두봉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디에서? 그 사자회담에서. 자, 그 얘기 괜히 꺼냈네요.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자, 지금 엄청 복잡했는데 그러면은 중요한 군대만 위주로 한 번 더 볼게요. 자, 뭐가 중요하냐면은 조선의용대, 빨간색. 한국광복군, 조선의용군. 자,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요 세 개의 군대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조선의용대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김원봉이 이제 이끌었고 일부는 화북지대로 가고 일부는 한국광복군에 갔다.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한국광복군은 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단 한국광복군은 조선의용대와 마찬가지로 이제 장제스의 지원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간섭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정부 형태를 띠고 있고 그 와중에 나온 군대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대로 활동하게 놔두는 것도 장제스 입장에서 조금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한국광복군 행동준승 구개항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거 입에 잘 안 붙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광복군이 어쨌든 활동할 때 이러한 것들은 지켜가면서 해라 라는 일종의 좀 간섭이에요. 제한이고. 그래서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 자, 근데 이 한국광복군은 나중에 가면은 일본이 이제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막 미얀마니 막 이런 데서 이제 활동을 할 때 일본에게 이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도 미얀마 전선에 영국군과 함께 일본과 싸우는데 주로 했던 거는 이제 뭐 포로들을 신문한다거나 암호를 해독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가면은 이제 포로들이 다 일본인이거나 아니면은 조선에서 강제 징집돼가지고 온 사람들인데 이제 영국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니까 이 한국 광복군 출신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신문한다거나 그다음 이 사람들이 쓰는 어떤 문자나 이런 것들을 해독하게 한다거나 그런 활동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요게 중요한데 나중에 가면은 미국의 OSS라는 그 조직이 있어요. 이게 지금의 아마 CIA일 겁니다. CIA라고 하니까 또 있어 보이죠. 이 OSS하고 같이 국내로 진공하려는 작전을 펼쳐요. 물론 이제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규모는 그냥 몇십 명 정도긴 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미국과 함께 국내로 직접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싸움으로써
실제로 우리가 일본과 전면전을 했던 그런 단체다. 우리는 일본과 전투를 했다. 그리고 우리는 연합군 측에서 싸웠다라는 거를 좀 더 과시하고 표현하고 싶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이게 실행이 안 됐죠. 왜냐면 이제 실행 날짜를 8월 20일로 잡고 있었는데 1945년 8월 15일 날 결국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이 한국 광복군의 국내 진공 작전은 무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이 이제 항복한다는 방송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데 김구가 매우 한탄했다라고 하죠. 왜냐면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룩한 독립이 아니라 남의 손으로 이룩한 독립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발언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한국 광복군의 국내 진공 작전이라도 하고 나서 독립이 됐더라면은 아마 독립 이후에 우리도 할 말이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라는 거죠. 말이 이렇게 꼬여라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 하는 거야? 어쨌든 조금 아쉽게도 무산은 됐다라는 거. 자, 그래서 세 번째 다시 이제 조선의용군. 조선의용군은 이제 북쪽에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중국 공산당에 합류를 합니다. 마오쩌둥, 모택동.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본군하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그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전쟁을 해요. 이거 이제 국共내전이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자주 이름이 언급됐던 이 장제스, 이 사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민족주의 계열이고 그다음 마오쩌둥, 이 사람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중국 전체를 놓고 전투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조선의용군은 공산당 편에 서가지고 전투를 하게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장제스가 밀려나고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을 때 그 나라를 세운 데 있어서 활약했던 사람들을 이제 나열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등 공신 있고 2등 공신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마오쩌둥이 이 조선의용군을 거의 제일 위에다가 올려놓고 아, 얘네가 없었으면은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펼쳤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되게 슬픈 건데, 자, 이 동북항일연군 있잖아요. 소련을 갔던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광복한 이후에 소련의 이제 어떻게 힘을 받아가지고 국내로 들어오게 돼요. 얘네가 이제 김일성을 비롯한 이제 세력들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얘네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인민군이 창설이 됩니다. 북한군대죠. 북한군대, 조선인민군. 그리고 이 조선의용군. 얘네들도 이제 사회주의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얘네들이 국共내전이 끝난 이후에 이 인민군에 합류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전투를 잘했던 싸움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인민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 한국 광복군을 모태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 국군이거든요. 광복 이후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북한 군대가 된 거고 이쪽은 이제 남한 군대가 된 건데 엄청 잘 싸웠다는 거죠. 6.25 때. 그래서 뭐 김두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로서는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었는데 또 하필 이 분단된 현실에서는 또 우리를 상대로 또 너무 잘 싸운 사람이어가지고 조금 우리 입장은 좀 난처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게 참 슬픈 거죠. 특히 이렇게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했다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이 조선 독립동맹이나 조선의용군이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는 측면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요즘엔 그래도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만. 여기가 조금 더 주류인 것처럼 많이 가르쳤죠. 어쨌든 그 민족 상잔의 비극도 여기서 좀 살펴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가 좀 길었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하나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끊기가 좀 그랬고 대신에 이제 다음 강의가 되게 짧을 거예요. 기대하세요. 엄청 짧습니다. 다음 강의. 자, 좀 어려우실 텐데 차근차근 보시고요. 교과서를 꼭 읽어보세요. 그래야지 더 맥락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한중연합작전, 그러다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함께 하자. 그래서 민족혁명당 만들었는데 김구는 나는 싫은데
하다가 야 얘네 이상해 해가지고 김구 쪽으로 오고 그게 이제 한국광복군까지 이어지는 거고 얘네들은 조선의용대로 이어지고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우리는 더 제대로 싸울 거야 해서 북쪽으로 가서 조선의용군이 되고 김원봉은 아니야 나는 하나로 합쳐야겠어 해가지고 일로 와가지고 한국광복군에 합류해가지고 예, 민족연합전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는 그래도 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으니까요. 얘네들 위주로 보시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요 조선민족전선연맹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회 집착하지 마세요. 흐름으로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만 이해하시고 제가 빨간색 표시한 군대와 정당 이름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이 파트는 그 사실 한국사를 공부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파트예요. 이게 제가 립 서비스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 영역을 놓고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단원이 이 단원이에요. 선생님들도 사실은 조금 헷갈리고 복잡하고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지금 여러분들만 머리가 터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 겪어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압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야기를 잘 스스로 만드셔가지고 물론 이야기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열심히 자기만의 암기 방법을 만들어서 꼭 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든지 질문 환영하니까요. 질문해 주시고 지금 끄자마자 바로 교과서 보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복습. 제가 오랜만에 강조하는 거죠. 제발 이 부분 교과서 보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아주 짧은 강의로 찾아뵐 테니까요. 막 지금 강의 길다고 욕하지 말고 행복하게 다음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뵙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자, 학교에서 보겠습니다. 자, 안녕.